자, 올해 수능 다소 쉬웠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쉬었다라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모든 과목이 다 쉽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생들마다 실력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절대적인 관점에서 쉬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수능이 목욕탕 같다고 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목욕탕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네. 저희가 목욕탕에 목욕하러 갔을 때 열탕, 온탕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열탕도 한 45도 이렇게 되고 온탕도 한 30도 되게 높게 측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열탕에 바로 딱 들어가면은 되게 뜨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탕에서 몸을 조금 이제 녹이다가 온탕에 가면은 따뜻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온탕에 첨벙하고 딱 들어가면은 그것도 사실 뜨겁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수능을 여러 번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년에 비교했을 때보다는 쉬운 건 맞긴 맞으니까 네. 좀 쉬웠다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고3이잖아요. 네네. 근데 고3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압박감 속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강사들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고 이거 쉽네? 라는 거랑은 조금은 굉장히 크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수학에 대한 예시인데 작년에 수학 22번이 이제 킬러 문항에 있는 위치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가 딱 봤을 때 굉장히 쉬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수학 선생님들이나 이제 저도 그래 좀 풀어봤지만은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냈지? 이렇게 내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이제 나중에 결과를 봤는데 정답률이 4%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 보는 거랑은 굉장히 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직접 수능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능을 되게 관망하고 있는 한 발짝도 아니고 10발짝 뒤에서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수능의 난이도를 쉽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에 학생들에 대한 예의도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어렵다 쉽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좀 학생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도 절대적으로 쉽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 올 6월하고 9월에 이제 모의평가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는 어떨까요? 모의평가라는 게 이제 사실은 실제 수능은 아니고 올해 학생들의 어떠한 난이도라던가 그런 실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려고 이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4, 5년 정도의 경향을 조금 본다면은 6월 모의평가는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6월에는. 네. 근데 이제 3달 뒤에 9월 모의평가를 보잖아요. 그때는 쉬웠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난이도를 좀 조절하게 되는데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지금 수능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딱 적당하게 중간 정도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중간 들었던 것 정도의 같아요. 난이도였다. 네, 그걸 맞추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자, 이제 영역별로 좀 나눠서 분석을 해볼까요? 그럼 국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교육 과정이 국어가 이제 두 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에서 두 과목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공부를 막 엄청 많이 할 수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이라는 거를 고르게 되는데 두 과목의 난이도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 네,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둘 다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국어 시험을 봤을 때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라는 정도의 난이도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위권들이 응시하는 언어와 매체 과목이 뭐 작년처럼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 빼고는 그렇게까지 어렵다는 느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마 화법과 작문을 고른 학생들은 작년보다는 더 쉽다고 느껴졌을 확률이 높죠. 네. 근데 이제 국어 전체적인 난이도로 본다면은 1등 컷이 지금 한 91, 2 정도로 이제 보여져요. 근데 그 정도면은 사실은 쉽다고 말할 수 있는 등급 컷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간 국어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야, 이 정도면 쉽지 않냐, 물국어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국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쉬웠던 거는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다른 과목은 또?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학생들이 긴장도 많이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쏟아붓는 과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평가원 입장에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출제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국어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을 고르냐가 별로 그렇게 입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수학은 많이 줍니다. 왜냐면은
문과, 이과 과목이 조금 나눠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고르는 미적분 같은 경우가 이과 과목인데 네. 그 시험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은 쉽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가 이제 문과 과목인데 네. 이 과목이 예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어렵게, 아니 너무 쉽게 출제됐어요. 너무 쉽게. 네. 네. 그래서 점수 차이가 1등급 점수 차이가 두 과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의도했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과학탐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건 네. 제가 조금 이따 과학탐구 얘기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은요? 네, 영어 같은 경우가 이제 절대평가거든요, 유일하게. 네네. 물론 한국사가 있기는 한데 한국사는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입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서 영어 같은 경우 절대평가라서 사실은 수능이 어려워도 상대평가라는 거는 다 같이 못 치고 다 같이 잘 치잖아요. 그 등급이 크게 안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영어는 나만 못 치면은 등급이 쭉쭉 내려가요. 원점수 기준으로 이제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냐? 제 생각이 쉬웠습니다. 쉬웠다. 네, 되게 쉬워서 이제 올해 입시 같은 경우가 이제 수시에서는 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영어가 몇 등급이 나와주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영어가 이번에 굉장히 쉽게 출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네, 그거 이제 탐구 쪽은요? 탐구가 올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게 이제 과학탐구랑 사회탐구로 이제 나눠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과목이 굉장히 난이도 차이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학습량도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 사회탐구를 3과목 정도 공부하는 것보다 과학탐구 1과목 공부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전까지는 원래 학생들이 강제로 이과 애들이 과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대학에서 그거를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얘기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탐구를 골라도 이과 대학에 갈 수 있는 이제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과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사회탐구로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아마 평가원에서도 난이도 측정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딱 봤을 때 사회탐구가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그 어렵게 나온 과목들을 좀 보면은 이과 애들이 많이 선택한 과목들 있죠. 올해 많이 바꾼 과목들, 생활과 윤리라던가 그런 과목들이 대단히 어렵게 나와서 좀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과하게 어렵게 되지 않는다 생각은 듭니다. 1등 컷이 지금 41점인데 이건 뭐 거의 유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힘 조절이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쪽에서 눈여겨 볼 거는 제 생각에 화학이에요. 화학. 네, 국어란다. 그 과학에서 우리가 이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4과목이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기피하는 과목이 이제 화학이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어려워요. 이 거의 수학이랑 가깝다 보니까 네. 대부분 학생들이 기피를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응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등급 따기 힘들어지고 더 기피 현상이 심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좀 쉽게 내서 내년에 학생들을 조금 선택하게끔 유도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또 반대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네. 암기가 조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골라요. 여기를 되게 어렵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같은 느낌으로 네. 너네가 이렇게 계산도 없고 상대적으로 많이 없고 외우는 게 조금 많은 과목을 고를 거면은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조금 감수를 해라 네. 라는 느낌을 조금 제 생각에는 네. 던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뭐 소위 사탐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좀 뒤에 정신모사 쓸 때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뭐 여튼 작년보다 좀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원서 어떻게 써야 되나 좀 셈법도 되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자,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변수 결국 이제 의대 지원이었죠.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좀 미칠까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상위권 대학의 기준은 이제 한양대학교부터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올해 응시 인원을 보면은 작년보다 재수생이 늘었고 총 응시 인원도 늘었습니다. 근데 18,000명 정도 늘었다라고 이제 통계가 잡히는데 재수생이 그렇게 엄청 많이 늘지는 않았거든요. 16,000명이 고3이 증가를 했어요. 그건 그냥 의대 직원이 아니라 그냥 많이 태어나서 그냥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큰 영향이 없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2,000명 재수생이 늘었는데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연고대 다니다가 네네. 의대 직원 됐다고 하니까 네. 그냥 뛰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학생들도 약대 3학년이고 약대 2학년인데 나도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심지어 좀 각자 극단적인 케이스는 사관학교 학생인데 약대를 가겠다고 오는 학생, 약대 의대를 가겠다고 나온 학생들도 있고, 되게 어찌 보면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2,000명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한양대 이상 대학에서는 되게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만, 그 아래 학교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연세대 학생이 약대 가겠다고 나왔는데 수능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이제 그 아래 대학을 지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그럼 성적이 많이 좀 올라가자, 인플레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저도 큰 걱정이에요. 네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한 친구들이 다 수능 봤으면은 네.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입시 데이터들이 네네. 그냥 합리적으로 보고 결정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치즈처럼 구멍이 막 이제 숭숭숭숭 뚫린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 다닌 친구가 한양대 정도 성적 나와도 되게 잘 본 거잖아요, 수능을. 근데 원서를 안 넣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통계에 잡히다 보니까 올해 원서 넣을 때 저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이제 의대 중에서도 우리 충청권 네. 지역 인재 전형 이것만 놓고 얘기한다면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사실 저희 충청도가 굉장히 큰 특혜를 받았거든요. 네. 그 학생 수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충청도에 의대가 총 7개가 있는데 네. 6개 대학이 지역 인재를 이제 뽑습니다. 근데 의대라고 이제 다 내신만 엄청 좋거나 그런 학생들만 뽑지는 않아요. 물론 굉장히 다들 좋긴 하지만 네네. 학교마다 조금 특색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 있잖아요. 청주에 네. 있는 그 대학은 수능 최저 등급이 막 그렇게까지 막 무지막지하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내신 교과대 성적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높아야 돼요. 거의 이제 전교 1등 정도만 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내신 등급을 요구를 하는 반면, 이제 을지대학교라고 이제 대전에 있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이제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신 등급이 조금 이제 내려갈 수밖에 이제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 정시도 수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인원이 조정이 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올해 수능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되냐가 되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제 생각에 충북대학교를 전교 1, 2등이 가는 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고3들이 의대를 지원했을 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확률이 22%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 올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가 쉬워서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을지대 같은 경우는 과학까지 보거든요, 반드시. 근데 과학이 올해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을지대학교 최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신보다는 수능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그래서 을지대학교는 후보도 굉장히 많이 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올해는 무엇보다 그 잘하는 친구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신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데 모의고사는 잘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되게 힘들었을 거거든요. 네. 그럼 아무래도 수능을 조금 못 볼 거니까 낙방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명이 여러 개의 의대를 붙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길 거고, 중복 합격. 네. 아. 그러다 보면은 몇몇 의대에서는 네. 굉장히 낮은 등급 학생들도 붙을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게 낮은 등급이라는 게 2점 초반이나 1점 후반 정도, 물론 잘하긴 하지만 의대에 비해서는 낮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 친구들이 아마까지 이제 순서표가, 번호표가 아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가장 눈여겨봐야 될 얘기고, 12월 중순 되면 아마 그거는 윤곽이 조금 드러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의대 중원이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의대 빼고 다른 계열은 뭐 가장 큰 변수가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사탐런이라고 하는 그 사탐런. 사탐 공대가 가장 큰 문제죠. 네. 저도 올해 정말 머리가 아픈 게 그거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봐도 이성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 수능 보기 전에 얘기해요. 네네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학생들은 사탐 공대가 되니까 무조건 사회탐고를 가는 게 이득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갔고요. 네.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수능 등급으로 3등급 정도 되면은 충북대학교에 이제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 서울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 학생들이 국영수를 더 잘해야 서울로 가는데, 그러려면은 사회탐구를 골라야 돼요, 이과 애들이. 근데 충북대학교는
사회탐구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과대학에서.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만약에 열심히 해서 사회탐구를 골라서 국영수 올리면은 서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박수를 쳐주면 돼요, 그렇죠? 네네. 근데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잘못하면은 사회탐구를 골라서 충북대도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문과로 들어가던가요. 네네. 그게 굉장히 올해 학생들에게 딜레마였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올해 사회탐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이 될 거고, 무엇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탐구만 강요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네네. 저희 동네에는 이제 충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서울 쪽으로 가면은 서울대랑 고려대랑 홍익대 이 세 개의 대학은 사회탐구를 가지고 공대에 들어오는 거를 허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고려대학교보다는 그래도 서강대, 성균관대가 조금 낮긴 낮잖아요. 순위가, 그죠? 선호도가요. 거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려대는 붙을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면 나는 과학을 했는데, 과학을 안 하고 사회탐구를 했는데 나보다 국수형 잘 본 애들은 고려대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좀 걱정도 됩니다, 저도. 참 복잡하죠. 네. 네. 자, 수험생들 이제 벌써 가채점을 맞췄을 텐데요. 이 가채점하고 실채점, 이 등급 컷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큰 입시 회사들 컷을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조금씩 오릅니다. 네, 실제점이. 그쵸. 네.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두가 그 회사들에 가서 점수를 입력하지는 않거든요. 이 전수조사가 아무래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부정확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보수적으로 컷을 조금 잡아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수능 보고 대학별 고사들이 남아있잖아요. 네네. 근데 수능 최저 등급을 보고 이제 그걸 맞춰야지 이제 대학별 고사를 수능 치고 보러 가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입시 회사의 컷을 믿고 안 갔어요. 아, 최저를 못 맞췄네 그러면서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맞춘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수능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씩은 낮게 잡는 경향이 제 생각에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거를 이제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학교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원점수나 이런 가채점 갖고 대학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실채점이 12월 6일 날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를 한번 봐야 되고요.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학교마다 탐구 영역을 어떻게 반영할까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해주거든요. 그걸 우리가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과학 탐구는 8과목이고 사회 탐구도 8과목이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면은 네. 너무나도 억울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불리를 최대한 줄이고자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좀 균일하게 맞추려고 하는 게 변환 표준 점수이거든요. 그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그게 조금 나와봐야지 정말 이제 내 점수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이제 정시 원서를 쓰게 될 텐데 네. 뭐 제일 먼저 주의할 점 좀 알려주신다면요. 이제 정시 원서 쓰면 학생들이 이제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심리적인 그런 압박이 굉장히 세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케이스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네네. 저희가 합격 확률이 50%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뭘만 할 만한 것 같잖아요. 50%면. 네, 그쵸. 네. 근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정시 카드 3장이니까 딱딱딱 50% 3개를 걸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8분의 1이거든요. 그런 확률이요. 그럼 뭐 8분의 7로 붙는다, 하나하나 붙는다는 소린데, 그럼 뭔가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우리가 이제 입시 회사들 같은 경우 퍼센테이지 합격을 좀 표시를 해주거든요. 50%면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너무 좀 어찌 보면은 좀 하이리스크하게 원서를 넣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가기 싫어도 무조건 묻는 대학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정도는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 정도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이런 좋은 대학들에 넣을만한 것 같아요, 성적이. 네.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넣기 싫잖아요. 그래도 저는 하나 정도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에 원서 넣는 날 있잖아요. 돌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네, 왜냐면 어떤 거냐면은 자 예를 들면은 상담을 해서 우리 어디 딱 쓰자 얘기를 딱 끝내놨어요. 네. 근데 수능 날 원서 날 보통 마지막 날 다 넣잖아요. 경쟁률 보고 네. 딱 넣으려고 하니까 내가 넣으려고 했던 과가 경쟁률이 막 터지는 거예요, 막. 그럼 쫄리잖아요, 학생이. 갑자기 이상한 데로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경쟁률이 세다고 그 학과가 터진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 정시에서 네.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는데 사이버 국방학과. 네, 네네. 보통 그 학과 경쟁률이 3대1, 4대1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근데 작년에 8대1이 나왔어요. 오. 그럼 이제 뭐야 이렇게 많이 넣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빵꾸 뚫렸거든요, 그 학교가요. 네. 빵꾸. 네, 그래서 이게 확 낮아졌어요. 무조건 그게 비례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경쟁률이 낮으면은요, 그 빵꾸 뚫릴 그 구멍 뚫릴 확률이 훨씬 높은 거는 맞아요. 근데 경쟁률이 세다고 입결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는 좀 상관관계가 그렇게까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게 좀 제일 안타까운 경우인데 학생들이 서울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되게 많이. 가급적.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메디컬 대학들 같은 경우는 네. 다 서울에 있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쵸. 그래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요. 되게 수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수의대가 서울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서울대랑 건국대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수의대랑 서울에 있는 수의대랑 굉장히 성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학생이 건국대 수의대는 못 가는 성적이었어요. 네. 근데 지방대 수의대는 무난하게 가는 성적이었거든요. 네. 그럼 지방대 수의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기로 했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그 학생이 무조건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에 서울에 있는 그 건국대 수의대를 넣어버린 거예요. 떨어졌죠, 바로.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정시 같은 경우는 수시랑 다르게 원서가 3장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네, 그래서 너무 욕심이 많고 욕심만 앞세워서 원서를 넣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자기도 한 번 더 내가 어떻게 쓸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좀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약간 심리적인 그런 얘기였는데 올해 좀 이동이 많아요. 학교 군 이동이. 수시는 그냥 원서를 넣으면 되는 거라서 가군 나군 이런 게 없는데 정시는 이제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그 고려대학교가 다군에서 이제 갑자기 뽑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원래 다군은 중앙대학교가 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대 이상 대학교들 있잖아요. 더 입결이 높은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아니 가군 나군에밖에 없으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붙었는데 올해 고려대학교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로는 원래 고려대학교가 속해 있던 군이 있잖아요. 네네. 거긴 당연히 적게 뽑겠죠. 그럼 작년 입시 결과랑 또 달라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또 거기 영향을 크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이렇게 넣으면 붙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는 좀 올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예시를 고려대로 들었지만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요. 네. 자, 그리고 대학마다 이제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이 또 다르단 말이죠. 네. 이걸 또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어느 학교는 수학을 많이 보고 네네. 어떤 학교는 뭐 국어를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인터넷 세상이라서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입시 업체들에서 자동으로 선출을 해주기는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대학교 반응 비율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 영어를 봐야 돼요. 이제 영어.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절대평가에 대한 심리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어를 못 봤어요. 다 하는 건 다 잘 봤는데 영어만은 3등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어를 많이 보는 대학에 원서를 넣는 게 되게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학생들이요. 그럼 그런 대학들이 영어가 어려운 해 같은 경우는 입시 결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반대로 비슷한 레벨의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쪽이 낮아지니까 이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작년에 연세대와 고려대의 관계였거든요. 작년 수능 영어가 거의 한 몇 년 만에 막 가장 어려웠습니다. 되게 어려워서 1등급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입시에서 속설로 연세대는 영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1등급이어야지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2등급에도 작년에 넣어도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느끼잖아요. 넣는 학생들은요. 절대평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연세대보다 고려대에 대한 선호도가 작년에 굉장히 높아서
고려대학교 입시 결과가 되게 높아졌고요. 네. 연세대는 되게 낮아졌습니다. 예, 꽤 낮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이 도처에 널렸어요. 이제 연고대가 이제 좀 유명한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 예시로 들었는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영어가 이제 많이 보는 대학들 입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올해는 영어가 쉬었으니까요. 그거를 좀 제 생각에 좀 잘 보고 넣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시에 원서 쓸 때 이것만은 꼭 좀 따져봐라. 좀 또 강조하실 말씀이 또 있으시다면. 정시 원서에서요. 네네. 아, 내가 여기 진짜 다닐 건지를 일단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닐 것이냐. 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또 가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수능 보고 싶은 충동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수능을 여러 번 보는 게 막 솔직히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과 대학에서 네. 과학이 조금 덜 묻은 대학들 있잖아요. 과학. 예, 좀 과학 영향이 좀 적은 곳들이요. 거기를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건 뭐죠? 어떤 얘기냐면요. 네. 3년 전에도 입시가 되게 크게 바뀐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게 가장 화두였냐면 그때는요. 이과 친구들이 문과 대학으로 넘어오면은 네. 굉장히 대학교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앙대 정도 갈 학생이 연고대에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고대 문과를요. 문과를.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가 문과를 가냐, 문과 가는 것보다 이과로 가는 게 훨씬 더 취직도 잘 됐고 무조건 난 이과를 갈 거다,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수능 치고 나서 진짜 넣을 때 보니까 그게 완전 뒤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은 중앙대학교 예를 들면 물리학과 갈래? 너 아니면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갈래? 이전에는 무조건 중앙대 물리학과요 그랬던 애들이 저 연세대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예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런 현상들을요. 네. 그 당시에 스카이 문과대의 70~80%가 다 이과 애들을 막 다 찾거든요. 올해도 그게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올해. 그런 현상이요. 네, 어떤 게 있냐면은 올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친구들이 사회탐구를 고르고 이과대학에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제일 큰일 난 거예요. 그죠? 얘가 기계공학 학생인데 또 왜 이것도 몰라? 근데 저 미적분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확률과 통계 쉽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방지하려고 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적분이랑 만점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네. 정말 확률과 통계를 잘 다 맞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해야 이과로 넘어가는 게 제가 볼 때 그렇게가 쉽지 않게 됐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22년도 그때 사례는 대학교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케이스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문과 입장에서는요, 네. 진짜로 공대를 가려면요, 대학교를 깎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과학도 하나도 안 했는데 물리학과에 가겠냐는 거예요. 문과대학은 배우는 문턱이 조금 낮다 보니까 이과 애들이 사회탐구 몰라도 가는데 그렇게 큰 심리적인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평생 물리화학 안 한 친구들이 예를 들면 신소재공학부 가라 그러면은요, 가도 문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과 넘어가고 싶으면은 가장 제가 볼 때 위험한 과들이 컴퓨터 관련 과들이에요. 네, 컴퓨터 공학과 그런 것들은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컴퓨터 공학이 과학 탐구를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내가 아무래도 취직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 이과 애들 있잖아요. 과학 탐구 고르고 그런 친구들은 좀 생각을 해보고 야, 여기는 문과 애들도 좀 넣고 싶겠는데 그럼 넣는 게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좀 제 생각에는 올해 정시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입시 통계 잡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입시 통계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얘가 몇 점일 때 합부를 얘기해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변수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딱 넣었는데 분명히 합격이었어요. 입시 데이터를 봤을 때. 근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원망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 넣은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무조건 붙을 대학도 넣어라.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너무 변수가 많고 위험해서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요. 이제 점수대별로 대학들 합격선 좀 전망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영어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조금 2등급, 1등급 정도를 고정을 해두고 본다면은요, 저희가 이제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그렇게 해서 총 300점 만점을 일단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가장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 서울권 의대 있잖아요. 서울권 의대. 네. 그러면 300점 만점을 했을 때 네. 10점보다 적게 까야 될 겁니다. 290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굉장히 높죠, 그죠? 그 다음에 한 280점부터는 지방권 의대 정도가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80 정도로면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85 이상 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정도가 이제 의대 라인인 것 같고 한 270점 정도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고려대, 연세대,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그런 라인들이 아마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과목별 반영비나 표준 점수를 고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수시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이제 일단 먼저 논술 전형 네. 예,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이제 정시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많이 원서를 넣거든요. 근데 응시를 안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최저 등급을 많이 봅니다. 논술에서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은 아예 써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보는 경우도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귀찮아서 안 가요. 수능 끝나고 놀고 싶잖아요. 아니, 저도 그랬거든요. 예, 제가 안 봤다는 건 아니고 되게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수능 끝나고 논술 공부를 하거나 응시하러 가려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부산 사는 친구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원서 썼으면은요, 직접 가야 되잖아요. 수시 같은 일반적인 교과나 종합 같은 수시는 원서만 넣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논술이라는 건데 가서 써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그 귀찮은 명령이 좀 크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도 사실은 본인들이 하던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거부도 조금은 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열심히 하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냐라고 좀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대학교 홈페이지에 자기들이 논술 채점을 어떻게 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해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쓰여 있거든요. 그것들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학교가 이제 중앙대학교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앙대를 안 넣었다고 하더라도요, 그 학교 논술 자료 가서 열어보면은요, 이렇게 쓰면 몇 점 감점, 이거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써 있어요. 꼭 한번 보고 참고해 주면은 서울에 있는 비싼 학원들 안 가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대 홈페이지에 논술 자료를 꼭 참고를 해라. 정말 잘 써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셔요. 자 이제 면접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면접이 사실은 대부분 학생들이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면접은 이제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이제 있어요. 이제 진짜 문제도 풀릴 수도 있거든요. 진짜 막 어려운 문제 갖다 놓고 풀어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과학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거 준비는 사실은 이제 다른 면접보다 훨씬 힘들죠. 직접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특히 학생들이 딱 문제를 봤을 때 얼어붙어요. 처음 본 학생들은. 왜냐면은 시간을 우리가 1시간씩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면접 때 10분 말하고 10분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게 10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얼어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학교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문제 줬을 때 얘가 어디까지 말하냐를 제 생각에는 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이면 열, 그런 재심은, 그런 문제 푸는 면접 같은 경우는 다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막 울면서 나와요, 막. 근데 붙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 최대한 많이 말하고 열심히 기출 문제 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최상위권 얘기라서 약간은 이제 모든 학생이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대부분 학생들은 자기 생활기록부 가지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럼 이제 생활기록부를 입학사정관 분들이 읽어보면서 막 질문할 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자기 생활기록부를 잘 읽고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기본이죠. 그쵸? 근데 그냥 생활기록부잖아요. 늘 보던 거잖아요. 어떤 거를 물어볼지를 모르면요,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만 조금 잡아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진위 확인을 하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냥 가짜로 쓸 수도 있잖아요. 하지 않았던 활동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써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입학사정관 학교에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네, 전화해도 뭐 가짜인데요 해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특이하거나 되게 인상 깊은 활동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했냐,
좀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이 진짜로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황하거나 그렇죠? 뭐 오래됐거나. 뭐 했더라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학생 이거 어떠한 마음으로 했습니까? 근데 학생이 이제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했던 활동들 조금 잘 생각해보고 되새겨보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은 문장들이 상황기록부에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어떤 게 구체적이지 않은 거냐면요. 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과학 캠프 활동으로 되게 창의적인 어떠한 문제 해결법을 도출해냈다라고 써있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되게 좋은 문장이잖아요. 창의적이라고 하니까. 근데 교수님들은 그게 궁금하잖아요. 뭘 했길래 창의적이냐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여기서 뭐 했는데 창의적이라고 평가를 받았니? 혹은 네가 여기서 했던 이제 창의적인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그럼 대답 못하면은 또 이것도 진위성에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신경 써도 생활기록부 면접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소극적이거나 너무 이제 이상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대학교에서도 뽑기가 조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평가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면접이다라고 해서 얼어붙거나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또 이제 접대 작년에 이건 본 사례인데 네. 굉장히 딱 들었을 때 얼어붙는 약간 크리티컬한 질문들도 몇 개가 던져줄 수도 있어요. 창의력부 말고요. 네네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면접관이. 학생은 리더십의 유형 중 어떤 리더십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대답할 수 있겠는데 네. 고3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 제가 봐도 고3들이 그 질문 받았을 때 딱 처음 든 느낌이 뭐냐면요. 리더십의 유형을 물어봤잖아요. 뭐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무슨 리더십 있지? 뭐 나폴레옹 리더십인가 히틀러 리더십인가? 뭐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죠. 네가 생각했을 때 좋은 리더십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 그런 것들을 약간 돌려서 표현하거나 함정을 파 놓다 보니까 네네. 끙끙대다가 탁 이제 멈춰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요. 그냥 솔직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평소에 고민해 보던 질문이 아닌데 다른 질문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물어봐도 돼요, 실제로. 이건 제가 면접하시는 분 인터뷰한 걸 제가 본 적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최악은 무응답이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뭐라도 말을 하면은 이제 크게 이제 점수가 많이 까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만 면접에서는 제 생각엔 좀 신경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생기부 면접이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할 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그 한 줄을 놓고 이게 진위를 가리는 방법은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 가지고 질문 두세 번 들어가면은 대부분 이제 속된 말로 이 뽀록이 나죠. 탈로가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그렇죠. 뭐 여튼 이 의대 증원 문제로 참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었어요, 이번 입시가. 근데 올해 의대에 낙방한 고3들 아마도 대부분 또 내년에 또 뭐 도전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특히나 저는 이제 진짜 고3들이랑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6장 다 보통 의대를 쓰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이요. 근데 만약에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서울대를 써요. 불안하면은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의대 다 떨어지고 서울대 붙었어요. 그럼 서울대를 열심히 다니냐? 안 그러거든요.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요, 전교 1, 2등이라 할지라도 수능을 잘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도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과학탐구 때문에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의대를 못 간 전교 1, 2, 3등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의대에 관한 증언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내년에는 내년에 가서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은 좀 안타까우면서도 좀 이제 불안한 측면이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죠.
네. 저희가 굳이 그 의대를 가기 원하는 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이제 차례로 또 다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상위권 아래 부분들은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최상위권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생명 관련 학과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생명.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정시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를 안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성적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과를 쓰면 됩니다. 내가 이제 뭐 물리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도 물리학과 썼는데 점수가 높으면 그냥 붙는 거잖아요. 근데 수시는 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 기록부를 보고 이 학생이 이제 자기의 진로에 맞게끔 지원했냐가 되게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의대 가는 애들은 다 생명 관련 진로를 기획을 해놨단 말이에요. 생활기록부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런 학생들이 의대 말고 다른 학교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명과학과 그런 데를 넣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 입결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다른 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리 관련 과들 네. 그런 과들 같은 경우는 의대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 중에서 이제 다들 1학년 때 의대 꿈나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1학년, 2학년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인데 내가 진짜로 의대를 가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굳이 생명 관련 과로 이제 자기 생활기록부를 꾸미게 되면요, 그게 완전 레드오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교 그런 좋은 대학들은요, 생명 관련 과들이 거의 없어요. 다 그 기름 냄새 나는 과들 있잖아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다 그런 관련된 거예요. 네, 재밌게 표현해주신 기름 냄새 나는 그렇죠. 네. 땀 냄새 나는 그런 과들이죠. 근데 이제 내가 생명 관련 과들 했는데 의대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나오면은요, 그런 대학교를 갈 문이 되게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잘 생각하고 자기 진로를 잘 꾸몄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서두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뭐 맞습니다. 강조해 주신 거예요. 네. 그 과를 정말 다닐 것이냐. 그럼요. 그게 중요하죠. 네. 하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자, 이제 뭐 학생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또 내년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은. 네. 생각보다 이제 진로는 정했는데 대학교를 어떠한 방식으로 갈지를 못 정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크게 나는 정시로 가야 될까, 나는 수시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게 내신이 몇 점 5로 끝나는 학생들 있잖아요. 1.5.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메디컬에 가고 싶은데 약간 모자라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불안해하고요. 그 다음에 2.5는 서울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그럼 내가 수시를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시 같은 경우는 내가 쌓아온 내신과 생활기록부를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대학에 무조건 가야 되겠다, 어느 학교 이상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3학년이 되는 겨울방학, 지금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때 확실하게 자기 노선을 저는 정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모의고사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예,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내 대학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최저 등급을 못 맞추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공부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에 그 사회탐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떠한 과목을 선택할지를 좀 깊이 고민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고르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관성적으로 고르거든요. 예, 나는 이과니까 당연히 무조건 골라야 돼. 나는 문과니까 확통을 해야 돼. 수학은 이렇게 나뉘고,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어려운 과목들 고르겠어. 그런 경우도 많아요, 되게. 근데 그렇게 골랐는데 그 과목이 나랑 안 맞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목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손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주면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공부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고,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동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공부 외에 네, 중요한 부분이요. 동기죠, 그렇죠. 공부를 내가 왜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애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요. 얘가 이제 가방 메고 등교하잖아요.
이제 너 학교 왜 가냐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에 가야만 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겠죠.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럼 뭔 소리야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그게 뭐 학교를 왜 가냐니 뭔 소리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학교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공부도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면요,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학교 끝나면 학원 가는 거고, 시험 못 보면 큰일 나는 거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에 쫙 갔거든요, 고등학교까지. 근데 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등학교를 제가 조금 자사고를 갔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대해 다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많구나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1학년 때가 10몇 년도 더 전인데 되게 오래됐는데 저도 그때 수학여행 유행이 외국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수학여행요. 네, 지금은 거의 그렇진 않잖아요. 보통 제주도 이런 데 가잖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네, 네네. 저희 때는 그 외국은 막 대만, 일본 막 그런 데 많이 갔어요. 저희도 그런데 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저희 학교도 우리는 어느 나라 갈까? 야, 우리는 그래도 좋은 학교니까 미국 가나?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서울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요. 서울이요? 예. 좀 실망했죠, 친구들끼리요. 뭔 서울이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 서울이야? 그랬는데, 이제, 딱 이제 일정이 나오잖아요. 우리 뭐 에버랜드 가나? 뭐 그 생각 했거든요, 당연히. 첫날 서울대, 둘째 날 연세대. 수학여행을요? 네, 그렇게 간 거예요. 애들이 막 화가 엄청나게 났죠. 무슨 대학교를 왜 가냐, 수학여행인데. 근데 딱 가보니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당연히 가본 친구들이 있을 거고 지나가다가 대학교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갖고 대학교에 들어간 적 그때가 처음이죠. 고1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렇죠? 딱 가니까 학교 선배들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선배들이 자기들이 수업 듣는 강의실 다 들어가게 해주고 학교 구석구석 소개해주고 되게 많이 이제 구경을 시켜줬거든요. 네. 너무 그 학교들이 이렇게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 진짜 그 연세대가 가고 싶어졌었는데 그때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동기가 저는 굉장히 그때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이제 그래요. 학생들이 이제 내가 고3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겠죠. 왜?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마음이 꺾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 기억들이 오래 남잖아요. 모의고사 잘 보다가 한번 탁 망쳤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하면서 막 사람이 막 이제 막 쫙 다운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좌절하지 않고 이거 왜 틀렸을까? 나 이거 다음번에 수능 보면은 맞춰야 되는데 수능에서 안 틀린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동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애기들도 있지만 어머님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번 겨울에 애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고 싶은 대학들 있잖아요. 가서 손잡고, 방학이니까 대학생들이 별로 없거든요. 딱 돌아오면서 너 여기 가야 돼, 뭐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가 어디 연세대야, 여기가 서울대야. 그러면 애기들이 알아서 나 여기 가고 싶어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자라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싼 과일 학원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가장 드리고 싶네요. 네. 서울에는 명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그 하고 싶은 진로나 꿈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부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말씀 여기까지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